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이썬 3회 세 번째 수업으로 연산자 5가지를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산자 하면은 이 수업은 본 수업에서 5개 연산자를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한 번에 정리해서 설명이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만든 영상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처음 대입 연산자를 시작으로 해서 챕터별로 산술, 복합 연산자 세트로 배우고 관계, 논리 연산자 또 세트로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수업을 연산자라는 개념으로 처음 듣는 학생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듣고 이제 책에서 갖고 있는 파이썬 책 안에서 각 챕터별로 대입연산자의 개념과 산술연산자, 복합연산자, 관계연산자, 논리연산자 각 챕터별로 하나씩 나누어서 또 배우기도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뭘 먼저 배우는가 보다는 앞에서 이제 이 연산자를 전체를 한번 훑고, 그쵸? 한번 배우고, 각 챕터별로 해서 배우든, 각 챕터에서 나눠서, 각 챕터별로 나눠서 연산자를 배우다가 지금 영상을 통해서 총정리하든, 2번 이상은 연산자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기억에 오래 남고, 그리고 그렇게 기억하는 연산자들이, 음, 프로그래밍의 꽃은 제어문이거든요. 제어문을 할 때, 제어문이라고 하면 순차 구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래밍 방식, 위에서부터 아래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읽는 그런 순차 구조의 플러스 더 업그레이드된 선택 구조, 반복 구조 형태의 제어문을 배우는데, 그때 더욱더 빛을 발하는 연산자들이 바로 관계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이거든요. 근데 이 두 연산자까지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프로그래밍의 꽃이 바로 제어문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 제어문을 위한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뭐다? 기계가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하나의 부품이다. 하나하나의 부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품 하나하나를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방식으로 배우든 한 번보다는 2번 이상은 꼭 꼼꼼히 개념 하나하나를 명확히 이해하고 기억해야만 우리가 지금 이 영상 3회 끝나면 이제 4회부터는 제어문으로 이제 강의가 계속 이어서 정리가 될 텐데, 그때 가서도 이 내용이 언급이 되지만 자세하게는 언급이 안 될 거고, 지금 이 3회차 연산자를 총 정리한 이 영상에서 명확히 이해해야만, 그쵸? 파이썬의 제어문을 제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원하는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연산자 사용이 쉬워진다라는 거죠. 자, 서론이 굉장히 길었죠? 첫 슬라이드에서 이 연산자 총정리가 왜 중요한가? 2번, 3번은 반드시 영상을 통해서든 책을 통해서든 최소한 여러 번은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자, 연산자 하면 우리가 또 이어서 같이 세트로 알아야 할 용어가 피연산자라는 개념이에요. 피연산자를 다른 말로 항이라고도 합니다. 항. 그래서 대입연산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다음 슬라이드 가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변수에, 그쵸? 메모리 공간 안에 값을 대입하는 데 있어서 그 값 자체가 하나이죠. 그런데 산술연산자 같은 경우는 항이 2개, 피연산자가 2개. 그래서 산술연산자는 피연산자가 2개를 가지고 이제 연산을 한다. 복합연산자는 이제 피연산자가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산술연산자를 줄여서
복합연산자 쓰는 거니까 피연산자가 두 개예요. 관계연산자도 피연산자가 두 개입니다. 이렇게 두 개씩 가지고 있는 이 연산자를 항의 피연산자의 개수에 맞춰서 두 개니까 이항연산자라고도 불러요. 산술연산자, 복합연산자, 그 다음에 관계연산자, 논리연산자에서도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서 두 가지 AND하고 OR 연산은 항이 반드시 두 개 있어야 돼서 이것까지 AND OR 연산자까지를 이항연산자라고 불러요. 유일하게 이제 단항연산자가 논리연산자에서 이제 낫연산자가 바로 항이 하나. 자, 오늘 자세히 또 얘기하겠지만 항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항에 대한 반대로 만드는 뭐뭐가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이 항의 속성을 반대로 만드는 이 낫연산자만 1항이 하나다. 1항연산자. 다른 말로 단항연산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연산자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피연산자를 중심으로 대입연산, 산술연산, 복합연산, 관계연산, 논리연산자를 쓰게 되어 있는데 이 피연산자를 다른 말로 항이라고도 한다. 자, 여기서 대입연산자 이제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하나 할 정도로 너무 많이 얘기했죠. 자, 형식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연산자 요 5가지를 정리하면서 그 형식부터 사용하는 방법이죠. 결국에는 프로그래밍 할 때 코딩하는 방법인 형식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입연산자 왼쪽에는 깔끔하게 변수 하나만 N1이든 N2든 그때 이제 변수 선언하는 방법은 첫 번째 1회차 강의에서 했어요. 설명. 유튜브에서도 했고 모든 수업에서 첫 챕터가 거의 이제 프린트라는 출력 함수와 함께 변수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영상까지 들으면 와 이제는 변수 절대 까먹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죠. 모든 코드에 거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쵸? 근데 이 메모리 공간에 값을 넣으려면 그쵸? 저장하려면 넣는다, 대입한다. 그래서 대입연산자라고 부릅니다. 어떤 책은 할당연산자라고도 부른다 그랬어요. 왜?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의 메모리 공간에 할당한다. 그래서 할당연산자라고도 불러요. 자, 요거하고 이제 우리가 오늘 정리하면서 관계연산자 같다라는 의미하고 같이 또 이제 오늘 세트로 연산자 총정리하는데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이 의미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의 메모리 공간에 대입해 주세요. 할당해 주세요. 그런 뜻이라고 하면 이거는 만약에 이게 N1하고 10이 같다라고 한다면 N1 안에 10이 있으면 true. 그런데 N1 안에 10이 들어있지 않으면 false. 자, 그런 형태로 이제 관계연산자에서 또 정리를 할 거예요. 다르다. 의미가 다르다. 자, 대입연산자 오른쪽에가 자, 피연산자 어떻게 보면 이것도 피연산자죠. 이 대입연산자를 중심으로 변수명이 꼭 왼쪽에 와야 되고 왜냐하면 오른쪽의 값을 이 왼쪽의 메모리 공간에 저장할 거니까 딱 하나씩 하나의 이름으로 와야만 합니다. 그쵸? 근데 오른쪽 피연산자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이렇게 초기값으로 숫자, 문자 우리 배웠죠. 자료형 실수, 정수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쭉 원하는 값 바로 올 수도 있고 바로 이렇게 초기값 디폴트 값으로 초기값을 가질 수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숫자면 숫자, 정수면 정수, 실수면 실수, 문자면 문자 입력 함수로 받아서 그쵸 대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처럼 표현식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하나 더 있어요. 첫 번째 케이스, 지금 입력함수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표현식 하나 더 있어. 그게 바로 함수예요. 함수 호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최종 유튜브 영상을 이제 함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수로 요번 학기는 함수로 이제 마지막 파이썬 유튜브 영상은 총정리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 코드로 다시 설명을 하면서 하나 더 추가된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함수 호출했을 때 그 호출된 값이 리턴 합니다. 값을 리턴해 주면 호출한 이 자리로 값이 돌아오면서 새로운 메모리 공간 안에 값을 저장하는 아주 복잡한 그런 내용들이 나중에 이제 함수까지 총정리하는 이 유튜브 영상에서 이 예제를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은 배우지 않은 거 어떻게 지금 정리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대입 연산자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초기 값으로 이렇게 정수 실수 문자 아예 값이 올 수도 있고 데이터 두 번째 입력 함수를 통해서 값을 받아서 그쵸 대입 연산자를 통해 메모리 공간에 저장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표현식을 통해서 그쵸 왼쪽에 메모리 공간에 대입할 수도 있다라는 이 표현식들이 경우의 수 지금 현재 세 가지를 총정리를 여기서 했어요. 뭐 이야기는 처음 한 것 같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변수 얘기할 때도 얘기했고 입력 함수 할 때도 얘기했고 제가 이제 변수라는 개념 설명할 때 산술연산자 코드 뒤에 가면 이렇게 이 코드 낯설지 않죠. 앞에 영상에서도 있었던 코드죠. 이렇게 다양한 표현식이라는 의미로 이제 앞에서 계속 이용하려고 썼던 이 예제에서도 이제 설명을 했고 이렇게 반복을 통한 저는 프로그래밍은 수학이나 뭐 영어나 뭐 다른 수업, 다른 공부 우리가 이제 초중고 때 배웠던 뭐 국영수 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반복 앞에서는 장사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리 이해가 안 돼도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듣고 프로그래밍 해보다 보면 코딩이죠. 해보다 보면 결국에는 내게 되는 거죠. 그죠? 반복 앞엔 장사 없다 생각해서 본 수업에서도 반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설명하지만 이렇게 지금 추가 영상도 반복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반복이 사실 총정리 형태로 놓치기 쉬운 부분 그 다음에 특히 대부분의 책들이 제가 여러 권의 책을 보면 느낀 게 오랜 시간 많은 책을 이제 프로그래밍 교재 우리 주교재로 쓰는 그 책들을 보면 챕터별로 크게 섹션을 나눠서 중요한 개념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어요. 챕터별로. 이 피연산자 연산자 하면서 얘기하는 그 부분도 그렇고 대부분의 책들이 구석구석 박혀 있는 내용들을 좀 저는 필터링을 해서 좀 섹션별로 다시 재총정리를 한다 생각하고 영상을 만드는 거라 이걸 듣는 학생들은 좀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요 코드 꼼꼼히 한번 보고 싶은데 그 이유가 여기 보면은 책 중에 이런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는 책이 있어요. 메모리 공간을 두 개를 이렇게 할당을 해요. 그리고는 10 요걸로 갈게요. 요걸로 값 받는 걸로 안 하고 요걸로 처음에 10이 대입이 되죠. 그 다음에 N2에는 20이 대입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됐는지 안 됐는지 메모리 공간의 값을 보려면 프린트 써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10, 20, 됐구나. 확인빵. 그쵸? 프린트를 통해서 확인했어요. 그리고 여기 수압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나는 N1 안에 있는 10과 N2에 있는 20을 이렇게 바꿔치기 하고 싶어. 뭐 공을 던져서 동시에 오른손 왼손에 있는 공을 바꿔치기 하듯이 휙 던져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알파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N1 안에 있는 값을
수압을 그쵸? 너무 지저분하니까 살짝 지우고 싹 다 지워야겠어요. 그냥 싹 다 지우고 다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인 이 알고리즘 수압 알고리즘으로 자 N1, N3 여기 10 들어있고 20 들어있다 그랬어. 그쵸? 이 두 코드에 의해서 그 상태에서 N1 안에 있는 값을 일단 먼저 N3 알파 메모리 공간으로 N3를 추가로 할당한 후 그 안에 첫 초기 값으로 먼저 이 N1에 있는 값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상태에서 이제 N2에 있는 값을 이렇게 대입을 해줍니다. 자, 그 상태에서 대입되면 10 사라지고 그쵸? 변수라고 그랬어. 변수는 수가 변해. 이렇게 변해요. 처음에 값은 사라지고 20으로 탁. 그 다음에 그 코드가 바로 이 코드죠. 그쵸? N2에 있는 값을 N1에 대입해 주세요. 라고. 그 상태에서 다시 이제 N3에 있는 값을 N2에다가 요 코드, 요 세 번째 코드에 의해서 10이 N2에 들어가니까 20은 사라지고 10으로 요렇게. 그러면 우리가 얘기 처음에 했던 N1의 10과 N2의 20이 이 수압 알고리즘에 의해서 출력해 봤더니 20, 10으로 바뀌었더라 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자, N3는 뭘 가지고 있어요? 10. 처음에 10 여기 넣었잖아. N1을 N3에 넣어주세요에 의해서 N3는 10이 들어가 있어요. 눈으로 보고 싶잖아. 보고 싶으면 무조건 프린트. 자, 표현식 중에서 지금 현재 여기 10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대입해 주세요 할 때 그 오른쪽의 값이 이렇게 정수가 올 수도 있고 변수의 값을 대입할 수도 있고 그쵸? 어떻게 보면 오른쪽에 지금 온 케이스가 아까 3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4 이렇게 직접 값이 올 수도 있고 정수가 올 수도 있고 지금처럼 그 값이 정수 실수 문자가 아니라 변수를 통해서 변수 안에 있는 값을 대입할 수도 있고 그러고 보니까 뭐 셋보단 넷이 더 정확한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식으로서 수식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정수 실수 문자 형태의 값이 바로 데이터 있죠. 데이터의 값이 초기값으로 올 수도 있고 인풋을 통해서 값을 받아서 이렇게 메모리 공간에 대입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있는 변수 그쵸? 변수 메모리 공간을 이렇게 표시해서 그 해당되는 메모리 공간에 있는 값을 대입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표현식을 사용해서 표현식을 통해서 그 표현식의 결과값 그러니까 N3가 10이었죠. 10에서 지금 아까 수합해서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11인 상태에 인 N1의 값을 더해서 30이죠. 그 30이 N3에 대입이 됐네.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 N3가 N3의 메모리 공간의 값이 30으로 바뀐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10이었던 것을 여기서 표현식에 의해서 값이 변화돼 가지고 N3 변수 그래서 N30으로 바뀐 그래서 피연산자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총 나중에 함수까지 하면 5개인데 살짝 바꿔야죠. 개념 자체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나, 둘, 셋, 4개로 피연산자의 구성을 정의를 코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 슬라이드에서 그걸 꼭 챙기셔야 합니다. 나중에 하나 더 추가되면서 5개라고 했는데 그건 나중에 함수 호출 가서 마지막 파이썬 영상에서 이 유튜브 영상에서 총정리할 계획이니까 그때 다시 한번 이 코드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산술 연산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 다음에 지수. 지금 보시면 지수 표현은 보통 2의 제곱 하면은 우리가 이제 손으로 쓰는 거야. 뭐 문서 작성 파일도 그렇고 위첨자 해서 만들 수는 있는데 코딩할 때는 안 돼요. 그래서
요렇게 2 곱하기 2 곱하기 2개. 여기서는 지금 다 7, 4로 7 곱하기 곱하기 표시인 이 2개로 해줘서 지수에 대한 표현을 해줬다라는 건데, 이거 외에는 이건 다 아는 거고, 그쵸? 그럼 신경 써서 근데 외워야 할 거는, 물론 곱하기 하나랑 곱하기 2개 차이가 곱셈이냐 지수냐도 차이이니까 이렇게 세트로 잘 알아야 되지만, 요 세트도 중요해요. 요 세트. 기본적으로 순서가 원래 얘랑 세트로 하면 좋은데, 대부분의 책들이 이거를 표로 언급을 안 해. 잘 많이 안 써서 그런가. 이렇게 보통 세트로 표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여기 이 강의에서는 지수까지 하나의 표로 신경을 써야 돼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얘랑 구별해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3개 세트로 구별해서 기억하셔야 하는데, 이 2가지는 목을 구하는 거예요. 얘만 나머지 구하는 연산자다. 무슨 연산자? 산술연산자. 사용 방법 보시면 지금 연산자를 중 가운데 두고 피연산자가 어디 있어요? 양쪽에 있어요. 74. 그 피연산자가 반드시 2개가 있는 산술연산자는 무슨 연산자? 이항연산자다. 앞에 첫 슬라이드에서 정리를 했었죠. 산술연산자는 이항연산자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피연산자가 2개 있어야 된다. 자, 신경 써서 봐야 될 부분, 이 2가지 중에 여기에는 둘은 이제 목을 구하는 거라고 했고, 이 슬래시가 2개 있으면 정수만 7을 4로 나누었을 때 딱 정수 부분만 출력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슬래시 하나는 홀수 소수점 이하의 자리까지 구하는 실수 형태의 몫을 구하고 싶을 때는 슬래시 하나 구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나는 나머지 구하고 싶어. 목도 구하고 나머지도 구하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계산해서. 그런데 그런 계산도, 물론 그런 계산이 필요할 때도 이 나머지 구한 연산자 쓰지만, 요거는 특히 더 나중에 제어문 가게 되면 우리가 조건식이라는 걸 만들어요. 조건식을. 그때 1로 0으로 나누어 떨어지느냐 아니냐, 요런 형태의 식을 만들 때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건 언제 다시 또 만나냐면 제어문에서 조건식 만들 때 또 다시 만나요. 의외로 산술연산 형태로 해서 계산을 주로 뭐 수학적 계산, 뭐 통계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할 때는 뭐 전체적으로 필요할 때 그때 갖다 쓰지만, 제어문에서 조건식 만들 때는 얘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다 중요하지만, 산술연산자 다 중요하지만 그때 이제 필요에 따라서 써야 되니까, 특히 얘가 제어문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기억하고 있다가 제어문 조건식 할 때, 우리 그때 이거 나머지 구하는 연산자로 배웠지. 1 또는 0 또는 나눠 떨어지는 거 외에 나머지 값을 가지고 이제 프로그래밍을 또 짜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자, 산술연산자 이거 우리가 이제 대입연산자 할 때 그쵸? 했던 거야. 이렇게 오른쪽에 값이 올 수도 있고, 이렇게 변수를 통해서 값을 받을 수도 있고 하면서 더하기, 빼기, 하나, 2개 가지고 이제 하기 힘드니까 3개니까 3학년산자인가요? 그걸 갑자기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예제를 다시 불러온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이항연산자, 피연산자가 2개니까 피연산자를 다른 말로 항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항연산자라고 했는데, 그럼 이건 3학년산자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죠. 유치원생도 아니고. 계산은 이거를 동시에 하지 않죠. 2개씩 하잖아. 2개씩. 가로가 없어도. 곱하기가 있으면 곱하기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금 여기 곱하기 더하기다 그러면 곱하기 우선순위에 의해서 나누기 곱하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2개의 피연산자를 계산하고 나머지 계산하죠. 1 더하기 2 한 다음에 더한 13을 다시, 그쵸? 5 하고
N3에 있는 5하고 더해서 18, 어떻게 하필이면 18이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웠죠? 너무 욕 같지 않게. 우리 앞에서 봤던 실습은 싹 다 이거를 한 번에 몰아서 연산을 한 다음 그 코드를 여기 싹 다 앞에 몰아놓고 그리고는 출력을 뒤에서 싹 다 한꺼번에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걸 하고 보니까 살짝 후회가 되더라고요. 영상을 녹화 다 끝나고 바로바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 형태로 보여줄 걸 이런 생각이 탁 또 녹화 끝나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산 후 바로 출력하는 코드로 살짝 바꿨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학생들은 잠깐 앞에 대입 첫 번째 1회 유튜브 강의 영상 1회 거를 보시면 이 코드가 나오는데 프린트를 어디에다 했는가 그런 차이를 가지고 살짝 바꿨어요. 비슷한 듯 다르게 조금씩. 자, 표현식으로 통해서 바로 출력할 수도 있는, 여기선 따로 대입연산자 안 쓴 거죠. 안 썼습니다. 산술연산자만을 가지고 이렇게 프린트 안에서 바로 연산할 수 있다. 꼭 이렇게 연산한 결과만을 메모리 공간에 할당한 후 출력하는 게 아니라 여기처럼 이 예제처럼 바로 산술연산자 사용해서 그 결과를 출력할 수도 있다. 이 얘기도 이제 1회차 파이썬에서 했었던 설명인데 중요해요. 개념적으로. 복합연산자, 다른 말로 축약대입연산자. 왜 축약대입연산자다 라고 하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모든 산술연산자들을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식을 통해 그쵸? 메모리 공간에 대입을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 1 더하기 3 곱하기 4 뭐 나누기 7 뭐 이렇게 뭐 여러 개가 있으면 축약 대입 연산자인 이 복합 연산자가 필요가 없는데 지금처럼 피연산자인 여기서 지금 피연산자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그 피연산자 중에서도 요 앞에 거 메모리 공간의 이름과 가운데 피연산자가 같은 경우 자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여기 피연산자 첫 번째 피연산자 두 번째 피연산자가 같은 경우만 이렇게 줄여서 이런 형식으로 줄여서 대입할 수 있다. 그래서 축약대입 연산자라고도 부릅니다. 줄여서 대입하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 당연히 가운데 거를 이렇게 생략하고 연산자 두 개. 산술연산자는 연산자가 두 개니까 이항연산자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위치를 이렇게 양쪽에 바꾸는 거예요. 대입 곱하기 했던 거를 더하기 했던 거를 더하기든 곱하기든 그쵸? 다시 어떻게 대입 더하기를 더하기 대입으로 산술연산자 대입연산자 산술연산자가 더하기일 수도 있고 빼기일 수도 있고 곱하기 지수 나누기 나머지 다 괜찮아.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피연산자 Y 피연산자는 지금처럼 여기 예제처럼 변수의 이름으로 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숫자가 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계속 더하는 거야. 이런 경우도 괜찮죠. 여기 세 개 다 피연산자의 이름이 같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자기 자신을 계속 더하는 거야. 연산하는 거죠. 이랬든 아니면 이렇게 숫자를 연산하든 첫 번째 피연산자와 중요한 건 규칙이 반드시 전제가 두 개의 피연산자 첫 번째 피연산자 두 번째 피연산자가 같은 경우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요거 우리 첫 번째 예제였죠. 우리 첫 번째 예제로 요렇게 했단 말이야. 그쵸? 계산을 n에다가 n3에다 n1을 n1을 대입하는. 근데 이거 지금 주석으로 표시했어요. 앞에서 이렇게 봤던 거를 요렇게 추격의 대입연산자로 쓸 수 있다라는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렇게 앞에 예제 여기서 봤던 거를 가져다가 그쵸? 가져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그쵸? 대입연산자를 바꾼 복합연산자로 했을 때 똑같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n3에다가 뭐 n2를 더하고 싶어. 마찬가지. 같기만 하면 돼. 피현산자 두 개, 피현산자 두 개, 피현산자 두 개만 같다면 이렇게 복합연산자로 표현이 가능하다. 복합연산자 쓰는 이유. 그게 제일 궁금했을 수도 있어. 사용 방법은 뭐 다 알지만 왜 쓰지? 궁금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있었을 거예요. 프로그래밍은 안전하게 오류 없이 잘 돌아가는 게 중요하죠. 근데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속도잖아. 느리면 누가 써요? 그쵸? 프로그래밍 한 게 너무 느려. 뭐 엔터 치면 몇 초가 아니라 몇 분을 기다려야 되고 아무도 안 써요. 어느 순간.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빨라야만 하는 이유 때문에 프로그래밍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이제 나왔고 그런 것들을 이제 콕콕 집어서 설명을 할 텐데 이 복합연산자도 마찬가지다. 줄이 이렇게 전체 행 있죠. 행의 개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해요.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하나를 토큰이라고 하는데 토큰의 개수 한 문장을 실행하기 위해서 10개의 토큰이 필요한 것과 5개의 토큰이 필요한 거는 다르겠죠. 마찬가지야. 지금 여기서도 하나, 둘, 셋, 넷, 5개의 토큰이라면 여기는 줄어서 4개 토큰이에요. 이걸 다 실행한다고 생각을 해봐. 지금 토큰이 여기에서 이거 차이는 1개 차이지만 이 전체의 차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차이가 나는 거죠. 7개 차이가. 근데 이거를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10번을 쓴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70개 곱하기 10, 그쵸? 100개, 100번 사용 이거를 100번 돌린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그만 기하급수적으로 토큰의 차이가 늘어나는 거죠. 실행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축약 대입 연산자를 쓸 건지 말 건지. 그 토큰 하나가 뭐 대단하다고가 아닌 거죠. 반복해서 코딩을 실행하기 목적으로. 이게 자동화잖아. 사실 프로그래밍은 자동화를 위한 거예요. 한 번만 프로그래밍 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한 번 쓰기 위해서 만드는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여러 번 사용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자동화죠. 한마디로. 그 안에 토큰 하나, 한 줄 이런 행 하나하나가 정말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쓸지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토큰의 개수든 행의 개수든 줄이는 게 속도 향상에서는 굉장한 큰 차이다라는 걸 알고 있다면 이제 프로그래밍을 10줄일 걸 5줄로 만들었어요. 베럴. 굿, 엑설런트. 뭐 이렇게 봐야 되지. 똑같은 결과지만 누구는 20줄 걸리고 누구는 10줄 해. 당연히 10줄 한 친구가 잘한 거죠. 그만큼 행의 개수가 준다는 건 속도 결과가 빨리 나온다는 소리거든. 자, 그런 관점으로 지금 사실 이런 것도 이거를 다 여기다 넣어버려.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해야겠죠. 관계연산자부터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이진수라는 개념이에요. 이진수는 1과 0, 다른 말로 1을 참, 영어로 true. 그 다음에 아이고 여기 오타네. S가 왜 들어갔지? 참나. 이런 실수를 여기도 똑같이 있는데 어이구야 여기도 S 실수 왜 들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잠깐 귀신 들렸나? 거짓 0은 거짓 false로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해야 할 연산자가 바로 관계 연산자. 그 다음 설명할 논리 연산자.
관계연산자, 논리연산자에는 이진수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형식을 보시면 관계연산자와 논리연산자 뭐가 오느냐 뭐 다르에 따라서 뭐 결과는 달라지겠지만 중요한 건 이것도 피연산자가 두 개가 옵니다. 산술연산자처럼. 그래서 두 개의 항이 있다. 그래서 관계연산자도 이항연산자에 속해요. 그 피연산자를 지금 여기에서는 8하고 5를 했죠. 8 더하기 5 산술연산자. 그런데 이렇게 관계를 두 연산자, 피연산자 간의 관계를 나타낸 연산자로 작다, 크다, 작거나 같다. 같다 밑에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위로, 옆으로 보내줘야만 한다 그랬어요. 크거나 같다. 뭐 이런 거는 뭐 참 쉽게 이렇게 쓰던 것들을 옆에 살짝 못하니까 코딩할 때는 표현 자체를 밑으로 하는 걸 못하니까 옆으로 보냈구나. 옆으로 보냈구나. 뭐 어렵지 않죠. 근데 앞에 우리 대입연산자 했을 때 요거 설명했었어요. 왼쪽의 값과 오른쪽의 값이 같다. A 변수 안에 있는 값과 B 변수 안에 있는 값이 같다. 같으면 true라고 반환하지만 A나 B 변수 중에 값이 하나가 다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다르면 false라고 나오는 거죠. false. 근데 요거의 반대. 요걸 지금 제가 발표한 이유가 요 두 가지를 신경 쓰면 됩니다. 관계연산자에서는. 같다의 반대. 같지 않다. 자, 프로그래밍에서 이 느낌표의 역할이 뭐냐면 뭐뭐가 아니다. 라는 역할로 많이 써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아주 좋아요. 뭐뭐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의미가 아닌 거야. 대입 의미가 아니다? 아니. 원래 우리 수학할 때 같다. 같은 게 아니다. 이렇게 외우면 좋아요. 헷갈릴 수 있죠? 그럼 더 꼼꼼히 기억해야겠지. 같다. 이거는 대입연산자. 오른쪽의 값을 왼쪽에 대입. 이거는 대입연산자. 이거는 같다라는 관계연산자. 왼쪽의 값과 오른쪽의 값이 같은가? 같으면 true죠. true. 근데 같지 않은 상황. 지금처럼 같지 않은 상황이니까 false라고 결과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어서 세트로 세 개 세트를 기억해야 돼. 이렇게 세 개 세트로. 이건 뭐야? 같지 않다. 이거의 차이점, 이거의 차이점.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깔끔하게 다시 요 대입연산자랑 얘랑 구별하셔서 기억하셔야 되고 이 같다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것 이 두 가지를 헷갈리지 않게 구별해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관계연산자가 지금은 개념상 뭐 이런 사용 간단한 예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진수 true냐 false냐 자 true의 의미로 우리말로 참거짓 컴퓨터는 1령 이진수 개념으로 결과가 나타난다. 1은 참이고 true다. 0은 거짓이고 false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셔야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랬을 때 지금 단순하게 이 피연산자를 숫자로 해서 결과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했는데 나는 이거를 좀 프로그래밍을 하고 싶어. 프로그래밍으로 확인하고 싶어. 그런다면 뭐 이 정도 간단한 거는 어디서? 쉘에서 보시면 좋지. 이렇게 해놓고는 8은 5보다 작은가? 이런 식으로. 아이고 엔터 쳤다고 화면이 바뀌었네.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8은 5보다 작거나 같은가?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쵸?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 이런 속성. 훅훅 넘어갔네요. 그렇게 확인은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것을 쓰는 거는 이 부품이라 그랬잖아요. 연산자, 관계연산자도 부품인데 어디서 그 빛을 발하는가?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가? 바로 제어문에서 조건식을 만들 때 이렇게 예를 들어 뭐 변수를 이제 age 오늘 그 얘기도 맨 마지막 예제로 하는데 age라는 변수 안에
값이 15세보다 크거나 같은가. 변수의 값이 15보다 크거나 같은가. 그래서 15보다 크거나 같으면 우리가 원하는 영화를 웬만하면 다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19금 뭐 이렇게 18, 뭐 19, 자꾸 이런 단어 쓰면 안 돼. 좀 어색하네요. 자, 19. 뭐 이상의 것이다. 그럼 이런 식으로. 근데 15세 이상의 영화를 보는 것들이 대부분 제약이 많죠. 청소년들을 위한 제약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 볼 수 있는가 없는가. 놀이기구. 우리 보통 뭐 키도 보지만 나이 아니면 나이 어떻게 해요? 뭐 신분증 볼 수 없잖아. 그러니까 키만 대부분 많이 보죠. 놀이동산 가면. 그럼 키가 뭐 150 이상인가? 키가 150 이상인가? 이런 식으로 제어문에서 조건식 만들 때 많이 관계연산자가 사용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이어서 앞에 설명했던 관계연산자 설명을 위해서 이제 예제 하나를 만들었어요. 숫자 AB 우리 여기서 봤던 8, 5를 가지고 실제로 돌려보는 거죠. 이거 설명하기 전에 잠깐 일시정지하고 바꿨어요. 주로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계속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잠깐 일시정지하고 바꾸면서 설명을 쉽게 또 이렇게 갖다 붙였습니다. 자, 입력값 8, 5. 자, 인풋을 통해서 관계연산자로 산술연산자, 관계연산자, 마지막 남은 논리연산자까지 이제 설명을 할 때 반드시 문자가 아니라 숫자로 입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인트 숫자로 뭐 경우에 따라서 뭐 플롯 할 수 있겠죠. 형변환. 그 받은 숫자에 대한 결과를 앞에서 잠깐 이렇게 쉘에서 요대로 실습해도 되고 저는 가능한 한 스크립트 모드에서 코드를 제대로 완성해서 돌리는 걸 선호해서 이렇게 프로그래밍 우리가 배운 거 인풋 함수, 프린트 함수 써가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참인지 거짓인지 요 표의 결과대로 요렇게 확인하는 방법. 요거는 입력의 경우 검은색, 그쵸? 출력의 경우 파란색, 자동으로 이렇게 디폴트로 설정된 색상 그대로를 지금 캡처돼 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논리연산자 같은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이항연산자로 피연산자가 두 개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엔드 연산자가 올 수도 있고 OR 연산자가 올 수도 있고 논리연산자로, 그리고는 양쪽의 피연산자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뭐 숫자가 오는 건 숫자가 오기보다는 이 피연산자 대부분이 앞에서 배운 관계연산자가 와요. 관계연산자. 근데 일단 이 관계연산자의 결과가 참이냐 거짓이냐 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이 엔드 연산자를 살필 때 두 개의 피연산자가 둘 다 true인 경우만 true가 되는 연산자가 엔드 연산자예요. 그래서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만 결과가 참이다. 여기서도 이진수가 제일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제어문 우리가 이제 나중에 조건식 만들 때 이렇게 하나의 조건식이 아니라 두 개의 조건식을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AND 또는 OR 연산자를 씁니다. AND 연산자는 피연산자 두 개가 조건을 만족했을 때라고 했어요. 그러면 OR은 이 피연산자 중에서 하나라도 피연산자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조건을 만족하면 결과는 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나연산자는 뭐뭐가 아니다, 그쵸?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나연산자만 유일하게 피연산자가 하나다 그 형식 이렇게 표시했어요. 피연산자가 하나다.
나연산자를 쓸 때 논리연산자로서 연산자만 유일하게 피연산자가 하나다. 그래서 이 나연산자를 단항연산자, 일항연산자, 쉽게 단항연산자라고 발음을 해요.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경우의 수로 이렇게 한번 표로 만들었어요. x, y라는 피연산자가 and 연산자와의 사이에서 어떤 결과가 오느냐. 둘 다 참인 경우만 참이 온다. 오할 연산자는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다. 둘 다 거짓인 경우만 거짓의 결과를 가지고 온다. 나연산자는 A를 무조건 다 반대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여기 Y를 다 반대로 만들었어요. 그쵸? 요렇게 경우의 수, 이진수에 해당하는 1 또는 0이죠. 경우의 수를 다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한번 꼼꼼히 이게 속성이고 정의 속성이고 그 속성에 맞춰서 경우의 수. 그와 관련해서 이제 결과를 볼 때도 0 또는 1로 이제 입력 값을 받아서 자, 요거 한번 보시면 또 이거 기억나라고 제가 2회차에서 설명했던 특수문자열과 형식지정자, 특수문자열과 형식 지정자 %d 정수, %f는 실수, %s는 문자를 쌍따옴표 안에서 적절히 사용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출력, 그쵸? 이 이루어지는데 각 변수에 있는 표현식의 결과값을 숫자라고 해도 문자열 안에서 적절히 이렇게 표현이 되도록 한 거죠. 이거 생각 안 난다. 그럼 이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 아주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충분히 설명했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A에 B에 대한 논리연산자 둘 중에 하나라도 그쵸? false면 false. 근데 오할 연산자는 둘 중에 하나라도 true면 true. 그쵸? 이 1에 해당한 참의 반대 거짓. 0의 반대 true. 이렇게 결과 나오는 거죠. 자, 조건식이 두 개인 경우 논리연산자를 쓴다. 사실은 이거는 이해를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낸 거고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한 거는 요 피연산자에 해당하는 A, B 요 부분을 사실은 이렇게 두 개의 앞에서 배운 관계연산자가 와요. 관계연산자가 이렇게 두 개씩 피연산자로 관계연산자가 온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true.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참이 나오는 게.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안 하면 이제 false. 자, 여기 다 만족 안 하잖아. 여기 지금 제가 10하고 100을 입력했어요. 근데 조건식을 보면 15보다 이거는 이제 15세 이상 150 키 이상인 경우만 뭐 볼 수 있거나 탈 수 있다. 놀이기구 뭐 이런 경우죠. 자, 그런 경우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안 하면 못하 false. 그런데 이제 false의 경우를 완전히 반전으로 만드는 나연산자가 나연산자 쓰는 방법 이렇게 조건식에 붙을 수도 있고 그쵸? 뭐 이런 조건식에 붙을 수도 있지만 전체를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다. 자, 역슬래시 n을 써도 되는데 자, 요거 써도 이렇게 살짝 한 줄 뜬다 라고 이제 앞에 설명했죠. 이 and 연산자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제 피연산자에 대해서 조건식이 두 개가 들어가지만 오할 연산자도 마찬가지. 근데 유일하게 나연산자만 피연산자가 하나다. 여기 두 개인데요? 이러면 안 돼. 나연산자는 이 가로 하나가 바로 피연산자예요. 그래서 단항연산자다. 요거 가로. 이거에 대한 피연산자, 이거 하나에 대한 반대. 요 피연산자, 요 가로에 대한 반대. 그래서 조건식 두 개 이상 사용할 경우 논리연산자를 쓰는 게 대부분 프로그래밍 할 때 사용하는 많은 예제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어문 가서 다시 한번 오늘 설명한 논리연산자 제어문에서는 아까 얘기한 산술연산자에서 나머지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관계연산자, 그 다음에 논리연산자 요 세 개가
중요한 부품으로 작용해서 물론 대입연산자는 말할 것도 없죠. 말하면 이제 입 아프지, 그쵸? 계속 나오죠. 특히 재어문 가면 중요하게 다시 언급이 되는 게 요거. 나머지 구하는 거, 관계연산자, 논리연산자 다 true, false, 이진수 다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시점에서 이진수,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10진수, 컴퓨터가 이해하는 이진수, 그 다음에 8진수, 16진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나는 좀 컴퓨터에 관심 있다. 그럼 당연히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모르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도 잘 꼼꼼히 챙겨두면 이 시점에서 좀 챙겨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자료 구조로 들어가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그냥 추가 알파로 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인데 일단 오늘 수업은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연산자 어떻게 쓰는지 개념은 무엇인지 피연산자 개념하고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